네, 안녕하세요. SBS 손승욱 기자입니다. 오늘도 부동산 시장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하나은행 이동현 부동산 수석 전문위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제 1분기가 지나갔으니까 네. 1, 2, 3월 워낙 부동산 시장 논란이 많았는데요. 네. 한번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2, 3월 네. 어떻게 평가하세요? 글쎄요, 1, 2, 3월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직전 연도, 네. 2022년도보다는 조금 나아졌다. 시장에서 좀 거래가 조금 이루어지고 있고 네. 조금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네. 이게 확연히 풀린 건 아니고요. 조금 나아진 것 같고, 그리고 전반적으로 어쨌든 간에 좀 이렇게 시장의 호의적인 상황, 그러니까 금리가 조금 하향 안정화가 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생각같이 이게 다행스럽게도 지금 워낙 이게 금리 부담 때문에 힘들었던 사람이 많았거든요. 네. 내 집 마련하는데 금리 여파로 이제 고전했던 사람들이 조금은 나아진 상황인데, 네. 이러다 보니까 이제 겨우 무주택자 같은 경우는 조금 내 집 마련에 좀 관심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직전에 요 일전에 둔촌주공도 생각보다 이제 잘 마무리된 것 같고, 네. 그런 분위기들이 그래도 작년에보다는 낫다. 이런 분위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작년보다 낫다고 하는데 작년이 계속 하락 분위기였기 때문에 네. 지금 상황을 이해하기는 조금 애매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 집 마련 생각하시는 분들은 네. 그러면 이제 반등하나? 이제 네. 이제 슬슬 준비를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그 정도의 1분기였나요? 그 정도라고 제가 말씀드리기는 참 단언하기는 어려워, 솔직히요. 이게 뭐냐면 반등이라고 하는 거는 확연하게 거래량이 엄청 늘고, 네. 그 다음에 가격 상승도 동반되고 이래야 누가 반등이라고 확연히 얘기하겠는데, 네. 지금은 그것보다는 좀 급매물 중심으로 좀 약간 소화되고, 그 다음에 분양 매물 중에서 좀 유망 지역의 가격이 싸다고 느껴지는 곳이 있죠. 그런 것들은 좀 이렇게 해소가 되는 분위기. 그러니까 최악은 좀 벗어나지 않나, 이런 분위기는 좀 감지될 수 있겠죠. 그러면 최악은 벗어났다 그러면 최악을 벗어났다라는 데는 동의를 하시는 거죠? 네, 저는 기본적으로 그 정도의 더 나빠지는 상황은 좀 오기가 좀 쉽지 않지 않을까. 네. 그러니까는 지금 다행스럽게도 지금 어쨌든 간에 조금 안정화가 좀 돼가는 모습인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 그래서 반등한다 이거는 아니에요. 그거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네. 반등하려면 가격도 막 이렇게 올라주고 거래도 막 대폭 늘고 이랬는데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솔직히요. 그래서 이런 상황이 지금 같은 상황이 좀 더 길게 갈 가능성은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그러니까 이어져 가지고 이렇게 뭔가 이렇게 급락은 없지만 그렇다고 급등도 없는 이런 상황에서 조금씩 회복돼가는 그런 시장이 올해는 하반기에도 이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 해봅니다. 주신 자료 중에 저희가 매매 가격 지수 변동률이랑 전세 가격 지수 변동률 표가 있는데요. 이 표를 보면서 지금 상황을 조금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지금 전반적으로 지금 보시면 전국적으로 지금 다 하락으로 일단 다 모양새 나오죠. 네. 저기 한국감정원의 매주 네. 발표하는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입니다. 네. 네, 근데 보면은 전부 다 기본적으로는 다 전세든 매매든 하락인데, 네. 다만 이제 보면은 이제 서울 같은 경우가 매매 가격이 조금 하락폭이 좀 적어지는 모양새가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은 저 뜻은 뭐냐, 반면에 지방은 오히려 상대적으로 좀 깊게 좀 하락폭이 나오잖아요. 네. 이 말은 뭐냐면 지금 시장이 안정화되고 있다는 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은 서울 중심으로 좀 안정화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고요. 서울이 그럴 수 있는 거는 그래도 기본적으로 인구가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수요가 항상 좀 이렇게 돌아가고 여러 가지 어찌 됐던 간에 대한민국 전체로 보면 서울만큼의 그런 탄탄한 수요가 많지 않거든요. 다른 지방에서. 그런 것들이 좀 반영된 거라고 볼 수 있겠고요. 전세 가격도 역시 하락은 이어집니다. 네. 다만 이제 하락폭이 조금씩 이제 지역별로 저것도 역시 차이가 나는데,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렇게 일부 지역들 수도권 외곽 우리가 잘 아시는 인천이라든지 일부 지역들은 지금 여전히 물량 공세가 워낙 많아요. 입주 물량이. 입주 물량이. 예, 그런 여파들이 좀 있는 것 같고요. 상대적으로 지금은 전세 가격도 역시 매매 가격을 따라갈 수 없기 때문에 좀 여전히 하락폭은 여전히 있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서울이 그나마 조금 상대적으로 회복세가 좀 눈에 보이는 정도.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 폭이 줄기는 했지만 하락은 계속 되고 있는 계속입니다. 거잖아요. 그쵸? 하락은 계속인데 네. 이게 뭐 서울이라고 해서 뭐 다 하락하는 건 아니고 일부 지역에서는 뭐 보합이 있고 약하나마 상승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저게 하락이라는 뜻이니까 좀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작년에 비해서 올 1분기는 조금 하락폭이 줄은 그런 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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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죠. 그러면 이제 4월부터 이제 계속 진행이 될 텐데 이제부터 올해 연말까지 부동산 시장은 어떻게 전망을 일단은 하십니까? 대전제는 금리가 네. 지금보다 조금만 더 이제 하향 안정화 좀 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금리요? 생각에 네. 대전제는 네. 금리만큼 중요한 게 없거든요. 아, 네. 뭐 집을 살 때 우리가 제 돈을 다 주고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집값이 뭐 워낙 크기 때문에 뭐 자기 연소득을 뭐 수십 년 모아도 집을 못 살 수 있어요. 서울 같은 경우에는. 그렇기 때문에 대출을 많이 활용하지 않습니까? 네. 뭐 아파트를 분양받아도 결국은 중도금 대출을 또 활용하고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금리가 높다는 얘기는 내 집 마련에 부담감을 엄청 갖는다는 얘기거든요. 잘못하면 집을 하나 얻으려다가 파산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현실이 좀 냉정하고 우픈 일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사실 금리가 아주 중요합니다. 근데 금리가 우리가 작년과 그 재작년을 비교해 봤을 때 작년 3월 제가 보기에는 작년 3, 4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부터 네. 급등하기 시작했어요. 그냥 상승이 아니라 이건 급등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나 막 쉽게 면 연 뭐 한 2%, 3% 받던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뭐 6%, 7%, 8%까지 많이 나오면 이거는 뭐 만약에 자기 월급에서 뭐 한 4, 500 받는 사람들이 평균적으로 4, 500 받는 사람들이 뭐 대출 이자로 뭐 한 200 정도 내고 150 내고 버텼던 사람들이 자기 월급 다 돼요. 이런 상황이 나오니까 이건 집을 마련한다는 거는 구입하겠다는 건 상상을 못 하는 거죠. 그리고 이미 집을 그렇게 해서 대출받아서 산 사람들이 엄청 고통 속에 있는 거였어요. 사실은요. 근데 이제 그 부분에서 올해는 조금 안정화되면서 지금은 4%대 중반 이하 내지는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뭐 여러 가지 정부 지원책이 따르는 금리는 그보다 조금 더 낮게 3%대도 나온다는 지금 뉴스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이제 조금 그래도 그때보단 나으니까 사람들이 좀 내 집 마련에 조금 다시 관심을 갖는 것 같습니다. 근데 올 하반기에도 금리가 계속 높은 수준이 계속 유지될 거다라는 전망도 많잖아요. 그죠? 예, 지금 금리는 사실 미국에서 뭐 우리나라의 금리를 좌우하지 않습니까? 미국의 연준에서 좌우하는데 미국 같은 경우가 지금 뭐 사실은 계속 올리겠다고 뭐 이런 분위기였다가 네. 최근 들어서 뭐 여러 가지 뭐 좀 뭐 금융 좀 위기가 좀 오면서 좀 금리를 조금 다시 이제 동결 내지는 약간의 상승으로 지금 바꿨지 않습니까? 기조를. 그런 것들이 좀 긍정적 신호가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주식시장이 지금 움직이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럼 부동산 시장도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특히 미국 금리도 영향도 있지만 지금 자체적으로 지금 금리가 좀 너무 부담이 된다는 게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이거 좀 많이 좀 신경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좀 어쨌든 반영된다고 보면은 그래도 지금보다는 오르지는 않지 않을까. 그러니까는 뭐 지금 수준 아니면은 조금씩 하향 안정으로 가지 않을까 이런 뭐 제 개인적인 희망일지 모르겠으나 그렇게 저는 좀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그 금리를 방금 이제 수요 측면에서 네. 얘기를 해주셨는데 금리가 이렇게 높을 경우에는 아무래도 부동산 수요가 적을 테니까요. 그러면 네. 높은 수준이 계속 유지되면 수요라는 측면에서 보면 지금 같은 상황이 올해 말까지 계속 간다 이렇게 보고 계신 건가요? 그렇죠. 만약에 금리가 계속 높게 만약에 유지된다면은 수요가 위축되는 거는 여전할 수밖에 없고요. 그렇다면 지금 뭐 분양 시장이라든지 전부 다 영향을 크게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거는 악순환이 돼요. 이게 선순환이 아니라 악순환이 되기 때문에 이런 상황은 더 악화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아무래도 이게 금리, 주택담보대출이라든지 전세자금대출 금리에 대해서 좀 최근 들어보면 좀 약간 관심을 갖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금리 측면에서 보면 하반기 부동산 가격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금리가 만약에 제가 전제를 깠지만 지금 수준에서 더 올라가지 않고 만약에 지금보다 유지되거나 조금이라도 하향 안정화 된다면 지금 분위기에서는 일단은 청약 시장 중에서 내 집 마련하고 싶은 사람들이 유망 지역에 조금 접근하는 게 조금 늘어날 것 같고요. 그 말은 뭐냐면 주변 시세보다 싸다는 거죠.
청약에 접근한 사람들은 좀 싸게 살려는 거 아닙니까? 이제 그런 관점에서 좀 수요가 좀 일어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정부의 정책 자금들이 이제 좀 제가 보기엔 내 집 마련을 좀 활성화하기 위해서 뭐 시장에 그래도 좀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그런 것들이 좀 지속적으로 나올 것 같거든요. 그런 것들을 활용할 수 있는 사람들, 뭐 생애 최초 주택 구입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한번 좀 접근한 관심을 좀 가져보지 않을까. 이런 분위기가 조금 이어진다면은 그래도 작년에 최악보다는 나으니까 지금 조금씩 물론 완전하게 눈에 띄게 뭐 살아난다는 건 사실은 올해는 좀 쉽지 않아 보여요. 전반적인 대세가 그렇지만은 조금씩이라도 나아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희망을 좀 생각해 봅니다 개인적으로. 일단 여쭤보고 싶은 게 그러면 뭐 여러 가지 변수에도 불구하고 지금 방금 말씀해 주신 대로 부동산 가격이 무슨 뭐 반등한다 이걸 전제로 깔고 말씀하시는 건 아니고 네. 전반적으로는 하락은 계속된다라는 걸 지금 전제로 깔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거는 뭐 하락이 저는 뭐 그거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일 것 같아요. 지역별로 다 틀리고 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뭐 여러 가지 뭐 지금 한국감정원 자료를 봐서 그렇고 뭐 서울이 낙폭이 가장 컸던 시점도 있었지만 지금은 뭐 서울은 많이 지금 회복이 되고 있어요. 급매물들이 이제 소진되면서 일반 매물로 대체되고 있다는 거죠. 그렇지만 지방은 여전히 급매물 중심으로 내지는 뭐 미분양이 워낙 많다 보니까 앞서 뭐 대구 지역 같은 경우 아주 심하지 않습니까? 전국에서도 세종시도 마찬가지고 그런 것들이 바로 좀 차별화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나마 지금 시장에서 하반기는 이제 조금씩 회복 전반적으로 좀 만약에 조금 유지 내지는 안정화가 된다고 치더라도 그거는 뭐 우리가 말하는 서울이라든지 이런 지역에서는 조금 더 그래도 좀 회복세가 좀 나올 수 있다면 네. 기타 뭐 지금 현재 지방권 같은 건 아직은 좀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이 얘기는 그쪽에서는 오히려 하락이 더 나빠질 수도 있는 상황은 여전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양극화란 말을 쓰는데 네. 이게 바로 하나의 양극화의 또 흐름이 하반기에는 더 차이가 벌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그 지역별로 차이가 네. 있을 테니까 이제 본인이 생각하시는 지역 위주로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군요. 그러면 뭐 공급이 쏟아진 곳에 가서 거기서 굳이 집을 얻어서 살려는 사람 많지 않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네. 그 방금 그 저희 금리 얘기, 대출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제 뭐 네. 정부가 대책을 많이 내놓고 있고 지금 일산 부동산 대책 효과다 최근에는 그런 네. 해석들이 유난히 많은데 네. 그러면은 이제 2분기부터 2, 3, 네. 4분기 정부가 내놓을 더 대책을 내놓을 거라고 보세요? 아니면 워낙 많이 내놔서 더 내놓을 게 있나 싶기도 하고요. 지금 뭐 일산 부동산 대책은 우리 부동산 규제 완화의 끝판왕이라고 할 정도로 네. 다 풀었어요. 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가 그 둔촌주공 사태가 아주 계기가 된 거죠. 네. 잘못하면 둔촌주공에는 대한민국 재건축 사상 최대 호수 그게 12,000세대가 넘는 그 물량이 미분양이 나고 미입주가 되면 난리 나는 거거든요. 건설사 연쇄부도는 또 눈에 보이는 거.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 어떻게 보면 벽도 새벽부터 대책 내는 것도 희한한 일이잖아요. 1월 3일 날. 이런 경우는 없어요, 잘. 근데 그만큼 급박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정책을 내놨고 이게 어느 정도 그래도 좀 시장 안정화에 조금 긍정적 신호가 갔어요. 그래서 저는 뭐 이런 것들이 그렇게 좀 신속하게 대처한 게 좀 다행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간에 그런 여파로 조금 지금 둔촌주공부터 좀 이렇게 계약, 미계약분이 다 해소되고 자연스럽게 지금 좀 안정화되는 것 같고요. 그런 여파들이 시장에 조금 그래도 좀 회복에 좀 가능성을 열어두지 않나 이렇게 보고요. 뭐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는 대책은 지금 정부에서 안 나온 게 이제 대출 규제에 대해서 좀 더 시장에서는 풀어야 된다는 말이 나온 게 있어요. DSR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네. 현재 이제 그거를 만약에 푼다면 총부채를 기준으로 해서 내 모든 걸 가지고 원리금을 갚아야 되고 이런 상황이 되면은 사실상 대출이 한도가 안 나와요. 우리가 뭐 여러 가지 뭐 내가 있나 하다못해 무슨 뭐 신용카드에 대한 그런 것까지 또는 뭐 내 개인적인 빚 뭐 여러 가지 뭐 가계 신용 이런 거 다 합쳐버리면 주택담보 외에도 그러면 추가 대출이 나올 게 없거든요. 잘.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게 규제 완화라고 했는데 대출이 너무 막혀 있으니까 이게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느냐. LTV라서 주택담보 가치를 까는 비율만 가지고는 LTV 70, 뭐 80 올려도 결국은 또 거기에 DSR을 적용시키니까 개인적으로는 돈을 빌릴 사람 이왕에 벌써 많이 빌린 사람도 많은데 돈을 가지고 더 빌려서 집을 못 산다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물론
그거는 이제 정부에서 이제 가계 부채가 또 심각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가. 그런 것과 맞물려 있기 때문에 쉽사리 풀 수는 없는데 DSR에 대한 것도 계속 시장에서는 이제 그런 요구사항 내지는 그렇게 나올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근데 이제 정부에서는 좀 신중할 수밖에 없죠. 가계 부채가 워낙 심각하니까 우리나라가. 네. 그런 상황이고 뭐 기타는 이제 남아있는 게 결국은 강남 3구, 용산구, 우리가 말하는 무시무시한 그것만 남아있고 다 풀었지 않습니까? 네. 이 얘기는 뭐냐면은 거기마저 풀어버리면은 그쪽에는 더 수요가 몰리고 투기가 이르지 않을까 이런 우려감이 갖는 거죠. 정부에서 봤을 때. 네. 그래서 이제 거긴 남겨놨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거 외에는 사실상 지금 거의 다 풀었어요. 근데 이제 점차 이제 그런 규제 완화로 가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어쨌든 금리가 조금씩 점점 안정화 가야 되는 게 우선이고 그 다음에는 이제 대출에 대해서도 정말 실수요자 무주택 내 집 마련을 원하는 사람한테는 그래서 조금 더 풀어줘야 되는 계기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 들고요. 또 하나는 결국은 지금 어쨌든 간에 정부에서 지금 많은 지금 그 물량이 지금 입주 물량들이나 분양 물량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그로 인한 또 어떤 그런 지역별 그 관리 미분양 관리라고 하죠. 네. 그런 거에 좀 정부가 좀 신경 쓰는 여러 가지 제도가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네. 그 위원님 내신 그 하나은행 자료를 보면 이 주요 변수와 관련돼서 네. 뭐 이제 금리 얘기도 해주셨고 대출 얘기도 해주셨는데 세금 얘기도 해주셨어요. 네, 그렇죠. 보면. 최근에 얼마 전에 네. 아파트 공시가격 정부가 지금 하향 내렸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그 공시가격 기준으로 우리가 우리 재산세니 뭐 종부세니 다 산정하니까 상대적으로 전반적으로 지금 한 2, 3년 전에 그 가격 수준 이하로 지금 다시 세금 부담이 완화됐어요. 네. 이런 것들은 뭐냐면은 세금이 많아진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내가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고 거기에 또 여러 가지 지금 뭐 취득세라든지 양도세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징벌적 과세 규정이 남아 있는 것들이 꽤 있거든요. 뭐 집을 사면은 2개 사면 더 많은 세금을 내야 되고 3개 사면 세금 폭탄이 있네요. 이런 정도로 있었던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이거는 좀 이렇게 정부에서 지금 점진적으로 이걸 풀어가려는 원상 회복시키려는 그런 지금 의지가 좀 보이는 것 같아요. 근데 전반적으로 세금이 완화된다면은 집을 내 집 마련을 할 사람들이 좀 편하게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내가 갈아타기 수요자도 있을 수 있고 다양한 사람들이 이 주택 거래를 통해서 좀 더 시장에 좀 주택을 좀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계기는 되겠죠. 그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해주신 것들을 보면 세금이라든지 네. 예, 아니면 뭐 거래량 얘기도 금리 얘기도 해주셨고 대출 규제 얘기도 네. 정부가 이 정도로 풀었는데도 부동산 시장에 하락이 계속되고 있다. 물론 하락폭은 네. 줄어듭니다만 하락이 계속되고 있다는 거는 뭐 수요 심리라는 측면에서 보면 네. 올해에도 계속 하락세가 더 지속될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저희 네. 나오시면 네. 그런 전망에 대해서는 어떻게 정부가 이 정도까지 했는데도 이 정도라면 앞으로는 계속 더 떨어질 수 있다. 이런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는 지금 이런 대책들은 우리 시장에 바로바로 반영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시차가 좀 있어요. 그러니까 대책이나 정책은 이게 바로 반영되는 게 아니라 갭을 가지고 결국은 몇 개월 뒤, 1년 뒤 이런 게 나오거든요. 지금 그런 것들이 다 좀 감안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 당장 대책을 쏟았으니까 지금 뭐 다 해결돼. 이게 안 되는 게 이미 시장은 그 대책이 들어와더라도 바로 그렇게 뭐 수정되거나 교정되지 않아요. 시장이 더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시간이 걸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택을 내 집 마련을 하라고 정부에서 많은 여러 가지 정부에 대한 세금도 하고 대출도 하고 또는 여러 가지 지역에 대한 규제도 풀고 많이 하더라도 결국은 사람들이 그걸 보고 이제 하나씩 조금씩 움직이다 보면 어느 순간에 이제 그 정책이 반영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타이밍상의 그런 갭은 좀 있어요, 항상. 그러니까 지금 했으니까 당장 안 나타나? 그거는 좀 제가 보기엔 너무 이렇게 서두르는 게 있는 것 같고요. 제가 보면 이런 대책이 지속적으로 나오면서 또 거기에 대전제는 사실 지금은 금리예요. 금리가 아주 중요합니다. 금리만 만약에 지금보다 만약에 몇 년 전, 2, 3년 전으로 해서 금리가 주택담보대출 금리나 전세자금 대출 금리가 만약에 3%, 2% 이렇게 갔다. 그러면 지금 이런 시장은 많이 업이 되겠죠.
더 많이 살아날 겁니다. 수요 측면에서 그 공급 얘기를 짚어보겠습니다. 그 네. 물량이랑 입주 물량이 네. 올해 하반기 어느 정도 되고 또 부동산 집값에 어떤 영향을 미치죠? 근데 이거는 물량이라는 거는 우리가 부동산 시장이 이렇게 분위기가 좋았을 때 그때 일단은 사람들이 주택 건설하는 사업자들, 쉽게 건설 회사들이 공급할 계획을 세울 거 아닙니까? 계획을 세우면은 통상 어찌됐든 간에 뭐 사업 계획 잡고 뭐 이렇게 잡고 뭐 분양 잡고 뭐 이렇게 준공까지 잡는데 최소한 3, 4년은 걸려요. 네. 그러면 이게 항상 보면 뜨거웠을 때 이 계획을 보통 세울 거 아닙니까? 그렇죠. 돈이 된다고. 네. 지금 그게 지금 나오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뭐 뜨겁지 않았으면 이렇게까지는 미추 물량이 쏟아지지 않았을 거고 이렇게 뜨겁다고 보면은 서울 같은 경우는 그래도 이렇게 우리가 만약 공급할 수 있는 물량 공급 지역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재건축 외에는 사실은 서울에서 어디 뭐 이렇게 신도시를 만들겠습니까? 불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전부 다 수도권 외곽 아니면은 지방 지역들, 지방 도시 여기는 땅은 많거든요. 거기다가 대량 집중 공급하다 보니까 수도권 경기 수도권 외곽 지금 뭐 우리가 말 뭐 동탄서부터 해가지고 우리 경기도 외곽 지역들 그다음에 뭐 저기 인천 대표적으로 이런 지역들이 엄청난 그때 공급 계획을 다 잡아 지금 쏟아내는 거거든요. 대구 뭐 지역마다 세종시 어떻게 보면 3, 4년 전에는 가장 그 핫했던 지역들이라서 지금 이 후유증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입주 물량들은 이런 특정 지역에서 더 많이 쏟아지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들 지역에서는 사실은 이거는 감당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네. 공급 물량이라는 게 우리가 두 가지를 크게 나눠봐야 되는데 하나는 분양하고 입주예요. 분양은 처음에 이제 우리가 아무 말 그대로 맨 땅에 근데 집이 있다고 가상을 하고 돈을 주고 사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그걸 선분양제도라고 하는데 그때는 사실은 사람들이 잘 못 느껴요. 이게 공급이 뭐 앞으로 뭐 몇 년 뒤에 3, 4년 뒤에 여기가 10만 가구가 들어오는데 10만 가구 당중에 아무것도 영향이 없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못 느끼는데 입주 시점이 이제 문제거든요. 그 호황기 때 공급을 잡았고 분양했던 게 지금 쏟아지고 그것들이 지금 많이 악순환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3, 4년 뒤에 지금 나왔던 물량들이 몰려 있는 것도 보면은 지금 아주 가격이 폭락하거나 아니면 상대적으로 지금 많은 그 미분양 사태를 겪고 있는 지역들입니다. 예. 그렇게 보시면 돼요. 서울은 미분양이 생각도 많지 않아요. 입주 물량은 공급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았거든요, 항상. 서울은 재건축 외에는 답이 없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많지 않은데 어쨌든 간에 그 서울이 이제 가격이 좀 조정받던 거는 단기적으로 어쨌든 뭐 여러 가지 갭 투자니 뭐 여러 가지 투자 방식이 늘고 또 내 집 마련 수요가 늘면서 올라갔던 것 때문에 지금 좀 떨어지지만 그래도 좀 회복이 되는 모양새지만 다른 지역들은 가격도 올라가지고 서울 따라 올라갔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는 그거 따라 올라간 것도 좋지만은 자체적으로 입주 공급 물량을 또 엄청 늘렸어요. 입주 물량을. 그게 바로 지금 더 큰 후유증이 오는 겁니다. 지방이. 그렇군요. 그 지역별로 어떤지는 저희가 조금 뒤에 살펴보기로 하고요. 일단 그러면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수요 측면에서 뭐 금리 얘기해 주셨고 정부 정책 얘기, 세금 얘기해 주시고 공급 측면에서는 입주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을 종합할 때 올 하반기 집값을 간단하게 정리를 해주시면 간단하게 정리해드리면은 일단은 금리가 지금부터 안정된다면 집값은 그래도 바닥을 좀 다지고 조금씩 회복하는 추세로 갈 것이다. 다만 지금은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입주 물량이 쏟아지는 것은 여전히 회복하는데 시간이 걸릴 거고 여전히 가격폭은 하락폭이 더 셀 거다. 그렇다면 지금 분위기를 봤을 때는 서울과 일부 지역들, 서울 근접 지역에서는 좀 이렇게 회복세가 좀 나타날 수 있지만 서서히 이것도 그렇지만 지방권 뭐 우리가 말하는 세종, 대구 그다음에 수도권에서도 인천같이 공급이 쏟아졌던 거 입주 물량이 지금 엄청나게 늘고 있는 것들은 올 하반기에도 여전히 하락폭을 좁히지 못할 거다. 그러니까 여전히 이어질 수 있다. 그걸 우리가 양극화라는데 양극화가 올해 하반기에는 하나의 그 좀 더 눈에 띄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집값이 어떻게 될지 전망을 해봤습니다. 양극화라는 세 글자를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내 집 마련을 준비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지역별로 또는 전략별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